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직 공무원 생활을 하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처형이 보낸 축하금 50만 원으로 인해서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제 사연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당연히 저도 예절과 도리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아무 이유 없이 50만 원이라는 금액을 꺼낸 게 아닙니다. 제가 결혼했던 과정과 헤어지게 된 과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그다지 여유로운 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했어요. 극심한 가난을 겪진 않았지만 직장인이셨던 아버지께서 제가 중학생일 때 세상을 떠나시며 어머니께서 홀로 남매인 오빠와 저를 키우셔야 해서 정말 힘들게 사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가정 형편에 도움이 되고자 정말 많이 애썼습니다. 대학 시절 다른 동기들이 열심히 즐기고 여행 떠나며 여러 가지 경험을 할 때 저는 아르바이트와 과외를 병행했고 3학년부터는 공무원 시험 공부까지 하면서 학교생활 추억은 거의 없이 대학을 마쳤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바로 공무원 시험을 통과했고 구청에서 발령을 받아 적은 월급이지만 안정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9급부터 시작해서 일하는 동시에 승진 시험 공부를 해 2년이 지나 7급까지 올랐고 그렇게 7급으로 근무하던 때 직장 선배 소개로 지금 남편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큰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었으며 선배는 남편을 시원시원한 성격의 남자라고 소개했어요. 실제 만나본 남편은 선배 말처럼 성격도 쾌활하고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전기요금 아끼려고 작은 플러그 하나도 항상 체크하고 화장실 물도 2번 모았다가 내리며 항상 가계부 작성하고 절약하며 사는 게 제 삶의 철학이었던 저에게는 넉넉하고 시원시원해 보이는 그의 모습이 매력있다고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성향에 이끌린 우리는 2년 정도 만나다가 결혼을 하게 됐고 혼인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남편 댁에 인사차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대학교 다닐 때 아버지를 여의었고 시누이와 시어머님께서 함께 사시고 계셨어요. 사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것에 대해 혹시 좋지 않게 생각하시진 않을까 불안하기도 했는데 그런 우려와는 다르게 처음 뵌 시어머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일찍 여의고 어머니가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 키우느라. 어머니도 참 고생이 많았을 거고 너도 고생이 많았지. 그래도 이렇게 잘 컸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지금 돌아보면 굳이 진심 없어도 큰 의미 없이 가볍게 할 수 있는 말의 예절이었지만 그때 저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에 마음의 벽이 순간 허물어졌던 것 같아요. 어머님,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그래, 나도 딸처럼 생각하마. 우리 한번 잘 지내보자. 그때 전 시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구나. 내가 어머니처럼 잘 모셔야지. 정말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죠. 지금에 와 생각하면 나이만 먹었지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어쩐지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누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사실 제가 처음 시누이를 만났을 때 보자마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시누이는 마치 연예인처럼 눈에 띄게 예쁜 외모를 가진 학생이었어요. 남편은 그냥 평범한 얼굴이어서 여동생이 그렇게 예쁠 줄은 미처 몰랐죠. 첫 만남에서 시누이는 저한테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언니, 저는요,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꼭 연예인 될 거예요. 어디저디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꼭 유명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도 제 뜨기 전에 미리 사인 하나 받아두시는 게 좋을걸요? 얘가 이렇다니까.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연예인 된다고 노래를 불렀는지. 엄마가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된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지. 왜? 아가씨 보니까 연예인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뭐. 그죠?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이 연예인 안 하면 누가 해요? 그날 시누이는 참 당차고 발랄하고 돋보이는 아가씨였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처음 시가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또 그 이후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누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당시 남편에게 특별한 얘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싶었죠.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딸인데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싶어 상견례 자리에서 조용히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죠. 어머님, 근데 혹시 아가씨는 어디 가셨어요? 저번부터 계속 안 보이시네요. 제가 시누이에 대해 묻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얼굴이 확 굳어지더니 옆에 있던 남편도 표정이 이상해지고 시어머니는 냉수 한 잔을 벌컥벌컥 들이켜더니 이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죠. 제가요, 초면에 사돈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소리 꺼내기 참 민망스럽지만 제가 우리 딸만 생각하면 아주 속이 터집니다. 시어머니의 설명은 이랬어요. 원래는 저희보다 시누이의 결혼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엄청나게 반대를 했다고 해요. 시누이는 연예인 준비한다며 소속사에 들어갔다가 거기 매니저와 몰래 사귀게 되는데 그러다 정이 들었는지 둘이 결혼하겠다고 허락해달라며 난리를 쳤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예쁘고 재능 있는 자기 딸이 너무 아까워서 반대를 했고 결혼은 절대 안 된다는 시어머니 말에 시누이는 2년 전부터 나가서 살고 있는 거였죠. 우리 딸 데리고 어디 나가면 다들 연예인 줄 알고 쳐다봐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다들 예쁘다고 아역 배우 시켜도 되겠다고 한 번만 사진 찍어보자, 안아보자 난리도 아니었어요. 걔 어디 하나 손댄 것도 없고 타고나길 그렇게 예쁘게 타고났죠. 헛바람 들어 이상한 놈 꼬일까봐 항상 단속하고 그래서 일부러 공부도 더 시켜서 좋은 대학 보냈더니 이런 꼴이 있냐고요. 그렇게 나 키워놨더니 원 변변찮은 매니저라니. 그게 무슨 매니저야? 로드 매니저야 뭐? 그래, 뭔 로드 매니저인지 뭔가는 나부랭이가 좋아 죽는다며 본인 팔자를 꼬고 사는지 정말 도통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참 첫 만남부터 별 얘기 다 하네. 미안합니다, 사돈. 아유, 아닙니다.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같은 딸, 같은 처지에 다 이해합니다. 괜찮아요. 벼랑간 눈물을 쏟은 시어머니의 말에 상견례 자리가 잠시 어색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그런 게 흉이 됐긴 뭐가 됐냐며 오히려 솔직해보기 좋다고 이해하셨죠. 결국 시가와 인연을 끈다시피 한 시누이는 저희 결혼식 당일에야 얼굴을 비췄고 당일에 같이 온 동거한다는 남자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엄청나게 보느라 진땀을 흘리더라고요. 어쨌거나 남편과 저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수도권 신혼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작은 아파트를 해오고 제가 혼수와 가전을 해갔고요. 결혼 전 대신 좀 걱정했던 시어머니나 시누이와의 관계도 나쁘진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종종 김치며 반찬이며 해다가 우리 집에 보내줬고 시누이는 결혼을 반대하는 시어머니와는 여전히 냉랭하게 지냈지만 제 남편을 잘 따르는 편이라 저에게도 살갑게 잘했어요. 새언니, 저희 엄마한테 언니가 좀 말 좀 해주세요. 옆에서 보니 저도 철이 좀 든 것 같다고 말해주면 안 돼요? 아가씨는 남자친구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세요? 잘생겼잖아요. 저 처음에 회사 들어갔을 때 매니저가 아니라 연예인 지망생인 줄 알았다니까요. 전 남자 얼굴밖에 안 보거든요. 그건 어머님한테 그 말을 안 하는 게 낫겠네요. 당시 저는 시가와의 관계도 양호한 편이었고 결혼 초반엔 우리 사이에 특별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사소한 생활 습관의 차이로 가벼운 다툼은 있었어요. 대부분 돈과 관련된 문제들이었습니다. 제가 불만이었고 남편은 제가 너무 돈에 집착하고 쪼잔하다고 말했죠. 남편은 원체 친구들이 많고 약속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때마다 몇십만 원쯤은 우습고 연말이나 생일에는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갈 때도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돈 문제를 두고 남편과 언쟁을 벌이고 다투는 일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내가 돈 벌어, 내가 돈 쓰는 게 뭐가 문제야. 뼈 빠지게 일한 것. 이 정도도 스트레스 못 풀어? 내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잘 버니까 그만큼 쓰는 거잖아. 돈 못 벌고 친구 하나 없이 집에서 처박혀 있는 루저 하면 좋겠어? 그런 남편을 원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결혼한 이상 서로 상의하고 맞춰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 당신 지금 하는 행동을 봐.
당신은 꼭 결혼 안 한 사람 같아. 여전히 미혼인 것처럼 생활하고 마음대로 돈 쓰며 살잖아. 지금이야 우리가 젊고 건강하지만 앞으로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 이러다가 큰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당장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왜 그렇게 사서 신경을 써. 난 그런 주의가 아니야. 내일 걱정할 바에야 오늘을 즐기자. 그게 내 신조야. 그든 우리 너무 다르다. 솔직히 당신 보면 좀 답답해. 젊은 사람이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매일 전전긍긍이야. 늙은이처럼 굴지 좀 마. 늙은이처럼 구는 게 아니라 그게 지혜 아니야. 그래. 솔직히 나 예전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알뜰하게 살았어. 아빠 없이 아끼면서 살아야 됐으니까 그게 습관이 됐지. 하지만 당신이랑 결혼한 뒤로는 당신의 새로운 방식에 많이 맞춰주려고 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나 노력하고 있어. 당신 친구들 수준에 맞추려고 생전 사본 적도 없는 옷들도 사고 당신 약속 많고 돈 내는 것도 다 이해하고 있지.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계속 이대로 당신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언제 우리 아이가 태어날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럼 그 앞으로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인 줄 알아. 그때 가서 갑자기 줄이려고 하면 잘 되지도 않을 거고. 아니, 그러니까 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 걱정을 하냐고. 우리 둘 다 당장 애 할 생각도 아니잖아. 그냥 좀 즐기면 안 돼? 우리가 뭔 능력 없는 인간들도 아니고 벌 만큼 벌어. 좀 여유롭게 살자고. 릴렉스 좀 해. 당신도 돈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라 할까요? 생활 습관 차이라 할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 큰 차이가 있었고 이 문제는 생각보다 큰 장애가 되기 시작했죠. 남편은 모임이나 친구들 만나는 데만도 돈을 물쓰듯 쓰는 사람이니 가족 문제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이렇다 할 직업을 찾지 못한 시누이에게 매달 용돈을 주고 있는 것은 물론 시누이의 앞길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액수가 꽤 되더라고요. 연예인 되겠다고 여기저기 오디션 보러 다니는 시누이의 옷, 머리 메이크업 등에 돈을 많이 썼고 그 비용은 지금껏 모두 남편이 대고 있었어요. 남자친구와 동거한다며 나가 살고 있는 지금도 남편이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고요. 이 문제도 결혼한 뒤에 알고 충격이었는데 그보다 더한 일도 있었죠. 한 번은 소속사에서 데뷔시켜준다며 투자금을 요구하는 사기도 당했는데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피해 금액도 물론 남편이 갚아줬습니다. 그 문제로도 여러 번 다툼이 있었어요. 아니, 대체 왜 그 돈을 전부 우리가 대야 돼? 아가씨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은 본인 힘으로 해내는 법을 배워야 돼. 당신이 자꾸 도와주니까 그거 아가씨한테 좋은 일 아니야. 그거 알아야 돼. 아가씨도 이제 성인인데 당신이 아가씨가 어른 되는 걸 방해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내가 내 동생 도와주는 일에도 당신 허락을 받아야 돼? 이건 우리 가족 일이야. 결혼을 한 이상 우리는 나와 남편이 한 가족이 되어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남편은 여전히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우리라 부르며 자기 가족으로 칭하고 있었죠. 여보, 당신 가족은 이제 나야. 당신도 이 집의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아직도 결혼 전 가족에게만 매여 있을 수가 있어. 뭐 매여 있다고 표현을 하냐. 난 대학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쭉 우리 집 가장이었다. 내가 이러는 게 싫다면 그냥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야. 그런 나를 바꾸라고 하면 그건 나랑 헤어지잔 소리라고. 뭐?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어. 그럼 당신이 부양해야 될 그 가족이란 범주에 나는 안 들어가는 거야? 당연히 당신도 내 가족이지. 그렇지만 혈연으로 이어진 평생 가족이랑 평생 남남으로 살다가 이제 겨우 결혼한 지 2년 된 당신이 갖길 바라는 건 당신이야말로 욕심이야. 그건 알아야 돼. 뭐?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참 어이가 없다. 전 말문이 막혔어요. 황당하고 화도 나고 서운하고 열도 받았지만 뭐라고 따질 말이 안 나왔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뇌를 뜯어 고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참을 수밖에 없었죠.
어디 가서 얘기하면 저만 딱 나쁜 인간 되겠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사람이 자기 엄마, 자기 동생 좀 챙길 수도 있지. 그걸 말리는 제가 나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싶어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꾹 참고 지내기를 반복하다 문제가 터졌어요. 동거를 하던 신우이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둘이 결혼을 하겠다고 나선 거였죠. 심지어는 임신이 꽤 지난 다음에야 임신 사실을 알아차려서 배가 너무 금방 불러오기 시작한 탓에 당장 결혼식을 할 수 없지만 일단은 아이부터 낳은 다음 하기로 했고 뭐 거기까진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신우이와 예비 남편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겠다고 일을 벌리면서 시작됐어요. 신우이의 예비 남편은 본인이 매니저 일을 해온 경력과 인맥만 믿고 덜컥 회사를 차렸고 그렇게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시작된 사업이 잘 될 리 없었죠. 둘은 월세방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겨우 방 한 칸 마련할 돈은커녕 빚까지 지게 됐으니까요. 또다시 신우이는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고 전 필사적으로 반대했어요. 지금까지 아가씨 한 명 다 부양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 남편 될 사람까지 우리가 감당한다고? 이건 말이 안 돼. 그 사람은 본인이 벌린 일에 스스로 책임지고 본인이 살 길을 찾아야지. 아니, 당신 그 상황 다 알면서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줘야지. 이건 이리백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하는 말이지. 몇백 주고 말 거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지난번에 아가씨 사기당한 것도 갚아줬는데 또 이렇게 된다. 이 사람들은 아마 앞으로 무슨 일 터질 때마다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할 거야. 한번 도와주면 당연한 줄 안다고. 그 남편 될 사람은 매니저 경력도 꽤 되는 사회인이야. 그럼 자기 길은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야지. 둘이 알아서 하게 냅둬. 개입하지 말고. 그게 답이야. 일단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잠자코 있어. 뭘 알아서 해. 뭘 잠자코 있어. 이건 우리 일이라고. 우리 집 일이야.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모른 척해. 내가 여유가 없으면 모를까? 돈 있는 것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걸 모른 척해. 나 그런 남자 아니야. 남편은 제 말에도 계속해서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본인 입장을 고수했고 이 문제로 남편과 저는 크게 싸웠죠. 근데 남편이 제 말을 어떻게 전했는지 다음날 신우이가 찾아와서는 서운하다고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친하다고 생각했고 친언니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차갑게 구실 수가 있어요. 언니가 조카 돕는 거 반대한다고 해서 저 정말 상처받았어요. 아가씨, 미안하지만 이건 가족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의 범주를 벗어난 것 같아요. 아가씨도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출산도 할 거고 언젠가 결혼도 할 거고 이제 어른이잖아. 자기가 벌인 일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아가씨도 이제 어른 되는 법 좀 배우셔야 돼요. 오빠가 언제까지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언니, 홀몸도 아닌 저한테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새언니랑 오빠 결혼할 때 이 집 누가 해줬어요? 저희 엄마가 해줬죠. 그건 꿀떡 받아먹더니 오빠가 지금 우리 가족한테 쓰는 돈이 아깝다는 거예요. 새언니가 받을 땐 아가씨 가족이고 우리한테 줘야 할 땐 가족 아니라고 선 긋는 거예요. 지금. 아니, 아가씨, 지금 비유가 이상하네요. 결혼하면서 집이랑 혼수 마련하는 거랑 이건 같은 선상에 놓을 일이 아니죠. 어떻게 그 둘을 비교하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새언니, 저는 모르겠고요. 저는 그동안 새언니가 믿을 만한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역시 어쩔 수 없는 남이네요. 여자들 결혼해서 시댁 달린 집안이면 선 긋는다더니 새언니도 똑같네요. 결국 남이란 걸 이렇게 새언니 스스로 증명해 주는군요. 지금껏 아가씨 다 부양한 것도 오빠죠. 아가씨 사기당했을 때 갚아준 것도 오빠였어. 근데 이번에도 또 그건 아니죠. 아가씨 남자친구도 매니저로 일했다면서요. 그럼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둘이에요. 언니, 진짜 한마디에 못 오르시네요. 임신한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계산적으로 굴고 싶으세요? 진짜 홀몸도 아닌 사람한테 너무하시네요.
신우이는 도끼 눈을 뜨고 저에게 들어오더니 휙 하고 가버렸어요. 신우이는 점점 배가 불러왔고 결국 저는 1,000만 원까지 돕겠다고 그 이상은 아니라고 선을 밝혔고 그랬더니 신우이랑 신우이 남편도 제게 고맙다고 했고 일은 그냥 그 정도로 마무리되는 듯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러 신우이는 무사히 아이를 출산했고 아들이 태어났어요. 신우이의 시댁 쪽에선 아들 소식에 난리가 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신우이랑 결혼할 남자 쪽 집안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에 갑자기 나서서 결혼을 시키겠다 하는 상황이었고 알고 보니 시댁들 집안에서도 그동안 결혼을 반대해왔던 거예요. 이 부분은 저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나중에야 남편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었죠. 그쪽 집안에선 갖고 있던 땅을 다 팔아서 자기 아들이 하려는 사업을 지원해 줄 테니 신우이 쪽에서는 애들이 지낼 신혼집을 해오라고 양쪽이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냐며 신혼집 해오면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한 거였죠. 그 소식에 시어머니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 딸 결혼식을 올려야 된다. 아이까지 나왔는데 결혼해야 되지 않냐며 갑자기 180도 입장을 바꾸고 태도가 돌변을 했죠. 아이가 태어나니 아무래도 정식 결혼하지 않고 사는 딸이 걱정이 됐을 테고 게다가 사돈 쪽 집안이 꽤나 잘 산다는 소식을 들으니 시어머니 마음이 급해진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신우이는 아이를 낳자마자 하나 얼른 결혼식을 해야겠다며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쪽 집에선 집 못 해주겠다고 했다며 자기 아들 사업만 지원해 줄 테니 신혼집은 너네가 해와라 이거지. 뭐가 그러냐. 자기네 아들 사업이야. 당연히 자기네가 지원하는 거고 그럼 집은 같이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상황이 우리 쪽에서 주장하기 쉽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애 문제도 있고 우리 선영이가 좀 접고 들어가야 될 면도 있긴 하잖아. 참 그래서 어머님은 집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라 마련해 주실 수 있으시대요? 엄마가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까 두고 보자고. 전 시어머니가 어디 묻혀둔 돈이나 땅이라도 팔아서 집을 마련해 줄 생각인가 보다 했어요. 남편도 그 뒤에 별다른 말이 없길래 저도 신경을 안 쓰고 있었죠. 신우이는 대학도 중퇴하고 동거하며 사는 동안 친구들도 많이 없어진 상태라 드레스 보러 가는데 절더러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결혼 준비하는 신우이를 따라 웨딩드레스 업체에 가서 드레스를 보러 갔죠. 새언니는 결혼식 전에 다이어트 열심히 했어요. 애 낳고 났더니 빼려고 뺐는데도 아직 예전 몸매로 돌아가기 쉽지 않은 거 있죠. 언니도 웬만하면 애는 좀 늦게 낳아요. 애 낳고 나면 몸에 다 박힌다니까. 살 다 늘어진 거 봐. 이 팔뚝 좀 봐요. 뱃살도 그렇고 이 상태로 웨딩드레스 입어도 안 예쁠 것 같아요. 속상해 진짜. 아가씨는 워낙 얼굴이 예뻐서 지금 그대로도 충분히 예뻐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 출산도 잘하고 결혼식까지 하게 된 건 오빠랑 새언니 덕이에요. 그때까지 저는 몇 달 전 1,000만 원 도와준 얘기구나 싶어 더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고 했죠. 그랬더니 신우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죠. 네? 1억씩이나 해줬는데 뭐가 미안해요. 새언니 생각보다 통이 크네요. 1억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금액인지 어떻게 된 일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됐죠. 그날로 당장 남편한테 따져 물었어요. 내 동생한테 꼴랑 1,000만 원 해줘놓고 나 몰라라 하는 쪼잔한 놈 되기 싫어서 내가 보냈다. 왜? 몇 억도 아니고 1억 정도 해줄 수 있잖아. 뭐가 또 그렇게 문제라고 이렇게 난리야. 뭐? 어떻게 그렇게 당당해. 1억이 누구 집 개 이름이야. 1억이 당신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한 금액이야. 그거 우리 부부 공동재산이야.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당신 마음대로 가져가서 당신 마음대로 써놓고 지금 뭔데 그렇게 당당해. 진짜 지긋지긋하다. 뭐가 지긋지긋해. 됐어. 너랑 이런 걸로 또 싸우는 거 진짜 지겨워. 그만하자. 피할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뭐가 지긋지긋하냐고. 너 이렇게 쪼잔하게 굴고 돈에 집착하는 거 그게 지긋지긋하다고.
넌 내 가족한테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깝냐? 아주 적반하장이 따로 없더군요. 1억씩이나 되는 큰 돈을 이런 부부 상의도 없이 혼자 마음대로 써놓고는 오히려 당당한 모습에 어이가 없었죠. 당신은 그럼 내가 우리 엄마나 오빠 일로 당신한테 말 안 하고 1억 갖다 주면 당신은 괜찮다고 했을 거야? 당연하지. 난 누구처럼 쪼잔하게 안 구니까. 말이 좋았지. 남편은 절대 그럴 리 없었어요. 본인 돈 쓰는 데는 통 크고 관대하지만 우리 가족 일엔 절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유학 가는 조카한테 용돈 300만 원 붙여줬더니 몇 번이고 그 문제로 싸웠었죠. 300 붙여줬더니 아니 그거 한 건 대체 뭐였는데 어린애 유학 가는데 무슨 그런 큰 돈을 주냐. 자기 부모들이 보내주는데 너까지 그럴 거 뭐 있냐? 당신 안 그랬어? 고작 300 갖고 그랬잖아. 이거랑 그거랑 같아. 당신 오빠라는 사람이 여유가 있어서 유학 보내주는 집인데 당장 집도 못 구해서 결혼 못하게 생겼다는 내 동생이랑 똑같냐고. 그렇다고 우리 오빠가 무슨 대단한 재력가 아니에요. 오빠도 저희 새언니도 그냥 회사 다니며 맞벌이로 돈 버는 월급쟁이 직장인들 뿐인걸요. 조카가 워낙 공부를 잘해서 학교에서도 권하고 본인도 뜻이 있어. 큰맘 먹고 보내는 유학이었어. 없는 조카 300만 원 주고 당신 눈치를 봤어. 근데 당신은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1억을 그냥 줘. 내가 진짜 조카 보기 민망하고 미안하다. 얘가 집 당장 안 구하면 결혼도 못 한다잖아. 넌 그럼 우리 선영이가 결혼도 못하고 혼자 애 키우면서 미혼모로 살면 좋겠어. 진짜 그걸 바래? 누가 그렇대. 집 안 해주니 결혼 안 시켜준다. 그럼 자기들이 어떻게든 알아서 하겠지. 처음엔 어머님이 알아서 하신다며. 우리 엄마 돈 꼬물꼬물 모아봐요. 얼마 된다고. 내가 보태야지 당연히. 당신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야. 당신 동생한테 무슨 일 터질 때마다 매번 그거 수습하고 뒤처리하고 돈은 돈대로 다 대주고 앞으로 계속 이럴 셈이야? 그런 일 생기기 바라는 사람처럼 굴지 마. 그리고 만약 그런 일 진짜 생기면 당연히 그럴 거야. 남편과 대판하고 나니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못 믿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자기 가족들에게 여기저기는 그 이상도 남몰래 퍼줄지도 모르고 자칫 보증을 서거나 더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몰랐죠. 실제로 신우이의 남편이란 사람이 사업한다고 설치는 꼴을 보면 언제든 그런 부탁을 해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고민하다 저는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우리 집을 제 명의로 바꿔놨습니다. 혹시라도 집을 담보로 보증을 서거나 대출을 받거나 해서 도와주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고, 그리고 얼마 뒤 신우이의 결혼식 날짜가 나왔어요. 원래라면 아무리 못해도 200 이상은 축의금으로 할 생각이었죠. 남편이 워낙 신우이에게 애착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남편이 더 많이 하자고 하면 500 가까이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1억씩이나 나 몰래 해준 걸 알게 된 이상 단돈일 영원도 쓰기 아깝더라고요. 남편은 분명 또 나 몰래 뒤로 가서 가전제품을 사주거나 할 거란 것도 알고 있었고요. 저는 고민하다가 50만 원을 봉투에 넣어 결혼식에 갔어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예식장 다녀갑니다 하고 5만 원 한 장 넣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또 시끄러워지기 뻔했기 때문에 50만 원이나 되는 축의금, 저로서는 통 큰 결정이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신우이는 여전히 참 예쁘더라고요. 저 미모로 더 빛나는 인생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어쩌다 팔자를 저렇게 스스로 꼬았을까 싶어 좀 한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죠. 언니, 저 드레스 어때요? 언니가 골라준 거 보더니 신랑이 자긴 좀 과감한 취향이라서 바꿨어요. 아, 그랬어요. 너무 예쁘네요. 새언니, 저희 집도 해주시더니 신혼여행까지 보내주시고 진짜 고마워요. 아니나 다를까 신우이네 부부 신혼여행까지 남편 돈으로 보내주기로 했나 보더라고요. 남편에게 물으니 이제 결혼식을 올렸는데 신혼여행이라도 제대로 다녀와야 되지 않겠냐며 그 정도는 오빠로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죠. 그래서 왜 아니겠어 하고 정말 좋은 날 비 온다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결국 결혼식장에서 오는 길에 차에서 내려 남편과 다 풀고 돌아왔죠. 신우이의 결혼식이 끝나고 난 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내가 말이다. 축의금 정리하다가 이상해서 묻는 건데 너 50만 원 낸 거 맞냐? 혹시 공 하나 빠졌는데 누가 잘못 표기한 거 아닌가 싶어 묻는다. 아니에요, 어머님. 정확히 50 맞아요. 잘못 표시한 거 아니에요. 뭐? 500이 아니라 50이라고? 네. 뭐 잘못됐나요? 아니, 너 제정신 있냐? 대체 어떤 정신 나간 년이 지 시누이 결혼하는데 50만 원 부조를 해. 저를 쥐잡듯 잡기 시작한 시어머니는 몇 마디 하다 신혼여행 간 시누이에게 전화가 왔다며 급히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가 말도 없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너 진짜 제정신이냐? 세상 어떤 년이 지 시누이 결혼하는데 50만 원을 내. 먼 친척들도 못해도 100씩 200씩은 했어. 너 대체 너의 시댁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그 돈을 축의금이라 쥐고 가져왔어. 어머님, 지금까지 시누이 앞으로 들어간 돈이 대체 다 얼마인지 알기나 하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 돈을 다 받아가시고도 저한테 축의금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진짜 너무 아시네요. 너 그 돈을 다 계산하고 있었냐? 앞에선 어머니 아가씨 살살 웃고는 뒤에선 지 돈 나가는 거 다 세고 있었네. 이 무서운 년이. 적반하장으로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과외비 없이 자랐기에 내 마음 약해져 더 잘해주고 반찬도 해다 갖다주고 딸처럼 대해주려고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정을 썼더니 남의 집 자식한테 내가 미쳤지 미쳤어. 애비 없이 자라 그런가? 돈 밝히고 가족 귀한 줄도 모르는 것을 말이야. 이 집도 해주고 반찬이며 이것저것 다 이리 바쳐도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라고. 내가 너 같은 거한테 한 푼도 못 준다. 미쳤다고. 내가 이런 거랑 결혼한다고. 내 귀한 아들한테 집도 사주고 내가 사준 이 집도 오늘 아침에 내놓고 왔다. 그렇게 알아라. 뭐라고요? 아니, 처음에 누가 해줬던지 지금 이 집은 어엿한 제 집인데 왜 어머님께서 산 집에 왔나요? 결혼할 때 하도 어머님이 원하셔서 저 남부럽지 않게 해올 것 다 해왔어요. 그래,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나 했다. 그렇게 돈 하면서 우리한테 돈 쓰는 거 아까워 죽겠어. 아, 그런데 그럼 너도 내가 사준 집 받지 말고 네, 돈 내고 월세살이를 하든 알아서 해라. 앞으로도 한 푼도 안 받을 테니 너도 네가 받은 거 다시 내놔야 공평하지 않겠어.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의 말에 전 웃으며 잘했다고 해줬어요. 그거 참 잘하셨네요. 제 돈까지 털려 식비나 해주고 다 명품 사고 꾸미는 비용 대주고 그 돈 다 대준 결과가 이거라니. 이제와 제가 배은망덕한 소리까지 듣는다니. 진짜 배은망덕한 집이 누군데 그래요. 야, 너 지금 말 다 했냐? 우리 엄마한테 대체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버릇없이. 너 그렇게 배웠어. 왜 이렇게 못 배운 짓을 하고 있어? 야, 말은 똑바로 해. 제 조카한테 준 300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자기 집엔 1억 몇천을 그냥 갖다 바치고 심지어 내 돈까지 갖다 바쳐놓곤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는 내가 인간이냐. 그래 놓고선 이제 와. 둘이서 날 비정상 취급하는데 진짜 황당해. 말이 안 나온다. 한번 세상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 누가 문제인지. 그랬더니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 가족사를 꼬투리 잡으며 제 상처를 공격하기 시작하더군요. 이거 봐라. 저 말하는 본색 좀 봐. 이래서 가정 환경을 보고 결혼시켜야 되는 건데 애비가 일찍 죽고 가난하게 산 거 다 눈 감아주고 결혼시킨 꼴이 이거다. 하고 이런 걸 좋다고 받아준 내 가슴을 쳐야지. 딸처럼 생각하고 오냐 해줬더니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라고. 딸처럼 오냐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요. 그리고 저야말로 가정 환경 봤으면 절대 이런 집안이랑 결혼 안 했어요. 문제투성이에 번번한 얼굴만 믿고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딸은 시누이에 허구한 날 술 퍼마시느라 몇백은 쓰고 가족에만 돈물 쓰듯 써내는 남편에 그런 아들 키워놓고 미안한 줄도 모르고
배우자한테 찾아와 막말하는 시어머니까지.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들 진짜 환장의 세트야. 너들은 너들끼리 평생 끌어안고 살아. 남의 집 귀한 딸내미 고생시키지 말고. 그렇게 셋이서 대판 싸우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집 보러 온다는 사람이 있단 연락이었습니다. 어차피 이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시어머니께 그 사실을 알리기 전에 그냥 팔아버리면 되겠다 싶어 당장 집 보러 오라고 했어요. 집은 처음 보러 온 사람에게 바로 팔렸고 뒤늦게 명예 문제를 알게 된 둘은 노발대발 날뛰더군요. 이게 누구 돈으로 해준 집인데 누구 맘대로 명의를 바꿔. 엄마, 걱정하지 마. 명의 하나 바꾼다고 그렇게 집이 쉽게 바로 팔고 되는 거 아니야? 야, 이 멍청아. 마음대로 바꾼다고 그게 다 네 재산 되는 줄 알아? 뭘 알고 설쳐. 설치기는 너 그딴 식으로 치사하게 구는 거 내가 가만두고 볼 줄 알아. 집 나한테 곱게 넘기고 합의 이혼하기 싫으면 소송까지 가. 난 꿀릴 거 없으니까 나 몰래 우리 재산 가져다. 시가에 1억 5천 넘는 돈 퍼준 거 그거 나한테 명백한 과실 아니야. 그거 법정 가지고 가서 다 따지고 내 재산 돌려받고 정신적 보상까지 신청해 줄까? 그랬더니 소송까지 끌고 갈 자신은 없었는지 자기들이 질 것 같아 무서웠는지 몇 번을 싸운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순순히 이혼에 응하더라고요. 그래놓고는 협의 이혼하는 날이 되자 남편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집값이 아까웠던 건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걸하기 시작했죠. 여보, 저 문 들어서면 진짜 이혼이야. 당신도 그걸 진짜 원하는 건 아니잖아. 다시 한 번만 더 생각해주면 안 되겠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했어. 내가 당신한테 너무했다는 거 알아. 우리 엄마 일은 내가 잘 설득하고 설명할 테니까 나를 봐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응. 결국 집을 팔아서 나온 전체 금액은 제가 모두 가져갔고 전 남편은 본가로 들어가서 살게 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신우이와 그 배우자는 엔터 사업한다고 난리를 부리다가 그 배우자 집안에서 지원받은 자금으로 시작한 사업을 완전히 망쳐버리고 빚까지 지게 된 것은 물론이며 전 남편은 신우이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하나도 부족해서 여러 가지를 뒤처리하며 본인이 원하던 대로 가족에게 큰돈 써주고 책임지는 넉넉하고 시원한 남자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저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여전히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며 살고 있고 혼자서 작고 예쁜 집을 마련해서 요즘은 인테리어에 푹 빠져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영국 유학 중이던 조카가 방학을 맞아 한국에 들어오면서 고모가 원하던 거라며 선물을 잔뜩 들고 왔더군요. 다음번에는 어머니 모시고 오빠네 식구들과 함께 여행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가장 열심히 살면서 온전한 내 집을 가지고 우리 가족과 함께할 따뜻하고 행복한 미래가 기대되는 요즘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평생 남의 동생 사고치는 걸 뒷수습하며 살 뻔했던 과거가 정말 아찔해요. 다시는 그런 무책임한 사람들과 연결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정말로 한 사람과 다른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라 한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란 걸 몸소 체험하게 됐습니다. 제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 결혼을 생각 중이신 분이 계시다면 꼭 이 부분을 기억하세요. 잘못 연결돼서 낭패 보는 일 없기를 바라며 모두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시길 기원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